때는 바야흐로 서리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이었다. 한양에서 으뜸가는 거상으로 소문났던 조씨 할머니의 저택 앞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생을 장사판에서 잔뼈가 굵어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쌓았던 할머니였으나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기력이 쇠한 그녀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다며 드러누웠다. 에고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방 안을 가득 메운 것은 큰 며느리 심수리의 곡소리였다. 목소리만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였으나 그녀의 눈은 수건으로 가린 얼굴 뒤에서 방 안의 가구들을 훑느라 바빴다. 자개장 속의 은식기, 보관함 속의 비단 뭉치. 심수리에게 시어머니의 실명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돈줄을 쥘 기회였다. 그 옆에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마른 발을 주무르던 막내 며느리 착순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쳤다. 시집와서 구박만 받던 그녀였지만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시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 가련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때 침상에 누워있던 조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왔느냐? 이제 내 앞도 보이지 않고 갈 날이 머지않은 듯 싶구나. 죽기 전에 너희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려 한다. 재산이라는 소리에 심수리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할머니는 더듬거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인 보따리 2개를 내밀었다. 먼저 큰애야, 이리 오너라. 심수리가 기다렸다는 듯 엉금엉금 기어갔다. 할머니는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그녀에게 안겼다. 그 안에는 번쩍이는 황금 불상과 함께 기름진 평야 만평의 땅 문서가 들어있었다. 보따리를 풀어본 심수리의 입등아리가 귀 밑까지 걸렸다. 옳거니 노인네가 눈이 멀더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먼. 장남 체면 살려준다고 이 귀한 걸 다 나한테 주다니. 심수리는 혹여나 마음이 바뀔까 얼른 보따리를 등 뒤로 감췄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힘겹게 손을 뻗어 다른 보따리를 막내 착순이에게 내밀었다. 착순아, 너는 이 지팡이를 가져가거라. 그리고 저 뒷산 골짜기에 있는 묘터 면마지기도 내 몫으로 주마. 심수리는 곁눈질로 그 보따리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보따리 안에는 때가 타고 낡아 빠진 나무 지팡이 하나와 산짐승이나 나올 법한 쓸모없는 산비탈 땅 문서뿐이었다. 어머니, 그래도 막내 동서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세요? 저 지팡이는 땔감으로나 쓰겠는데요. 심수리가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으나 눈은 이미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했다. 착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검게 그을린 지팡이는 그저 노인이 산길을 오를 때 짚던 막대기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착순이는 지팡이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지팡이는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것인데 제게 주시니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땅도 정성을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다들 가져가거라. 나는 이제 앞도 안 보이고 쓸모없는 몸이니
나를 데려갈 사람은 이 재산과 상관없이 결정하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심수리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가로챘다. 어머니, 저희 집은 장사하느라 워낙 바쁘고 아이들도 많아서 어머니를 모시기엔 방이 좁답니다. 막내 동선에는 식구도 적고 조용하니 어머니가 계시기 딱 좋겠네. 안 그래, 동서? 황금과 땅을 다 챙긴 심수리는 시어머니라는 짐까지 막내에게 떠넘기려 했다. 눈이 멀어 수발들기 까다로운 노인을 집안에 들여놓기 싫었던 것이다. 착순이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비록 초가집이고 보리밥뿐이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심수리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짐을 쌌다. 아이고, 우리 착순이가 효부네 효부. 그럼 난 이 재산들을 잘 관리해서 가문을 일으킬 테니 어머니는 막내내서 편히 쉬세요. 심수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금 불상을 챙겨 대문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황금을 팔아 비단옷을 사고 고리대금을 놓아 돈을 불릴 궁리뿐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쯧쯧, 멍청한 것들. 평생 그 썩은 막대기나 닦으면서 살아라. 하지만 심수리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감고 있는 그 눈꺼풀 밑에서 누구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노련한 장사꾼의 눈동자가 자신의 뒷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조 할머니는 착순이의 등에 엎혀가며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하게 나무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는 막내 며느리의 떨림을 느끼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다. 이것은 가문의 주인을 가리는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었다. 심수린의 기와집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졌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땅 문서를 내밀어 고을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비단옷을 휘감은 심수리는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아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의 안방 윗목에는 번쩍이는 황금 불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심수리는 매일 아침 그 불상을 보며 입이 찢어지게 웃었다. 호호,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저 멍청한 막내녀는 지금쯤 노망난 노인네 대소변이나 받아내며 썩은 막대기나 하고 있겠지? 그 시각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막내 며느리 착순이는 심수리의 예상대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착순이는 눈먼 시어머니 조할머니를 웅목에 편히 모시고 본인은 부엌대기가 되어 정성껏 죽을 쑤었다. 어머니, 시장기 돌 무렵이니 어서 한술 뜨세요.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물었다. 착순아, 내가 준 지팡이는 어디 있느냐? 네, 어머니. 여기 머리맡에 잘 두었습니다. 착순이가 지팡이를 내주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지팡이는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기름을 묻힌 헝겊으로 이 지팡이를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주겠느냐? 조금이라도 거친 곳이 없도록 내 마음을 닦듯이 닦아야 한다.
착순이는 의아했다. 뗄감으로나 쓸 법한 이 낡은 나무 막대기를 왜 그리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니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착순이의 기묘한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루 종일 밭을 메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돌아와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지만 착순이는 등잔불 아래 앉아 지팡이를 닦았다. 귀한 들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 아껴가며 무명 헝겊에 묻혀 지팡이를 문질렀다. 쓱싹 쓱싹.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지팡이 닦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조 할머니는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막내 며느리의 정성에 속으로 깊은 감탄을 내뱉었다. 사람의 욕심은 눈에 보이는 금붙이에 머물지만 진정한 보물은 보이지 않는 정성 속에서 자라는 법이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검게 그을리고 울퉁불퉁하기만 했던 지팡이의 겉껍질이 들기름에 절어 부드러워지더니 착순이의 손길에 조금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착순이는 지팡이를 닦다가 깜짝 놀라 등잔불을 가까이 들이댔다. 어머나, 이게 뭐야? 검은 나무 껍질이 떨어진 자리에서 눈이 부시도록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백옥처럼 매끄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한 아주 희귀한 침향목의 속살이었다. 게다가 그 하얀 표면 위로 아주 미세한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착순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글귀를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장사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 글귀는 조 할머니가 평생 장사를 하며 거래했던 전국의 내로라 하는 상단 행수들의 비밀 연락처와 은밀한 채무 기록이었다. 즉, 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전국의 상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손에 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틈이 있었는데 들기름에 충분히 적셔진 지팡이가 부드러워지자 그 틈이 살짝 벌어지며 그 안에서 순금으로 만든 비상금 권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양의 가장 큰 전당포에 맡겨둔 금괴 수백 덩어리를 찾을 수 있는 증표였다. 착순이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어머니는 이 보물을 나에게 주신 것인가? 그때였다. 조 할머니가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착순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눈먼 장님이라던 노인의 눈에 형형한 생기가 돌았다. 착순아, 놀라지 마라. 내 눈은 처음부터 멀지 않았느니라. 착순이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막았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그래.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누가 내 가업을 이을 그릇인지 보려 함이었다. 큰애는 황금 불상을 가져갔지만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구리에 금칠을 한 가짜다. 곧 그 독성 때문에 손이 시커멓게 변할 게야. 하지만 너는 이 썩은 막대기 같은 지팡이 속에서 진짜 황금을 찾아냈구나.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지팡이를 가리켰다. 이 지팡이 껍질이 벗겨진 것은 내 명성이 아니라 너의 정성이다.
이 장부와 권표는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비밀로 하거라. 큰애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착순이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에 눈물을 흘리며 지팡이를 다시 가슴에 품었다. 그 같은 시각 기와집의 심수리는 거울 앞에서 황금 불상을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상을 만진 심수리의 손가락 끝이 보랏빛으로 변하며 알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욕망의 대가가 서서히 그녀의 살갗을 파고들고 있었다. 심수린의 기와집 안방은 더 이상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황금 불상은 여전히 번쩍였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심수리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아이고 가려워라. 이게 대체 무슨 병이란 말이냐? 심수리는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긁어댔다. 황금 불상을 매일같이 애지중지 닦고 어루만지던 그녀의 손가락 끝은 이제 보랏빛을 넘어 검게 죽어가고 있었다. 마을 의원을 불러 물어봐도 생전 처음 보는 괴질이다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실 그것은 조 할머니가 탐욕스러운 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상 겉면에 발라두었던 납독이었다. 오직 욕심에 눈이 멀어 밤낮으로 금부치를 주무르는 자만이 걸리는 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심수리가 땅 문서를 잡히고 빌린 돈들이 화근이 되었다. 기름진 평야인 줄 알았던 땅은 관가에서 국고로 환수하기로 예정된 금지된 땅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대문을 발길질하며 빚독촉을 해댔다. 이러다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대체 그 노인네가 진짜 보물은 어디다 숨긴 거야? 심수리는 이를 갈았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를 모셔간 막내 며느리 착순이가 떠올랐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초가집이었지만 며칠 전 시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발목을 잡았다. 가난뱅이 착순이가 시장 포목점에서 귀한 비단을 사갔다는 소문이었다. 분명해. 그 눈먼 할멈이 막내년한테만 따로 챙겨준 비상금이 있는 게야. 욕심에 눈이 뒤집힌 심수리는 곧장 관아로 달려갔다. 평소 뇌물을 주며 안면을 터놓았던 이방을 찾아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이방 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눈이 멀어 정신이 없으신 틈을 타서 막내 며느리. 그 독한 년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지팡이를 훔쳐갔답니다. 그 지팡이 안에는 우리 조상님이 숨겨둔 금덩어리 지도가 들어있는데 말이죠. 이방은 금덩어리 지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심수리는 한술 더 떠서 착순이가 시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밥도 안 주며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고문하고 있다는 거짓 고발까지 보탰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착순이네 초가집에 관가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착순이는 들어라.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가문의 가보를 절취한 죄로 너를 체포한다.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착순이는 하얗게 질려 주저앉았다. 방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온 조 할머니가 포졸들을 막아섰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 며느리가 나를 학대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포졸들 뒤에서 나타난 심수리가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어머니, 눈이 머셔서 전현한테 속고 계신 거예요. 전현이 어머니를 굶기면서 그 보물 지팡이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왔어요. 심수리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포졸들은 착순이의 손목에 착고를 채우고 벽에 세워져 있던 낡은 지팡이를 거칠게 빼앗았다. 들기름에 반질반질하게 닦여 속살이 비치기 시작한 지팡이를 보자 심수리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사또나리, 저 지팡이를 보세요. 원래는 시커먼 나무였는데 전현이 보물을 찾으려고 밤마다 깎아내서 저렇게 하얗게 변한 겁니다. 저게 바로 증거예요. 착순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정성을 다해 닦았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학대한 적도 보물을 탐낸 적도 없사옵니다. 그러나 이방과 짜고 치는 심수리의 기세에 착순이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다. 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가 사라진 허공을 더듬었다. 사또께 가자. 가서 누가 진짜 도둑인지 가려보자꾸나. 심수리는 승리감에 도취해 코웃음을 쳤다. 눈먼 노인네가 사또 앞에서 뭘 어쩌겠어? 이방 어른도 내 편인데. 심수리는 제 손가락이 검게 썩어가는 것도 잊은 채 착순이를 끌고 관아로 향하는 포졸들을 뒤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착한 막내 며느리가 저렇게 끌려가다니 세상 말세로구먼. 큰 며느리 저 옆였네. 천벌을 받을게야. 관아로 끌려가는 길목, 착순이의 눈물은 길바닥을 적셨고 심수리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었다. 조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등에 엎인 채 차가운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판이 깔린 것이다. 관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원 대들보 위로 정오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착순이는 포졸들에게 끌려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옆에는 심수리가 보란듯이 서서 검게 변해버린 제 손가락을 비단 소매 속에 감춘 채 사또를 향해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또나리, 저 무지하고 독한 막내 며느리를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먼 시어머니를 골방에 가두고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물 지팡이를 뺏으려 혈안이 된 년이옵니다. 사또가 위엄 있게 소리쳤다. 죄인 착순이는 듣거라. 내 형님의 고발이 사실이냐? 지팡이 속에 숨겨진 보물을 탐내어 시어머니를 학대한 것이 맞느냐? 착순이는 머리를 땅에 박으며 흐느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나리.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닦았을 뿐이며 어머니를 제 목숨보다 귀하게 모셨사옵니다. 보물이니 지도니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나이다. 심수리가 이때다 싶어 소리쳤다. 거짓말 마라. 그럼 저 지팡이를 보십시오. 원래는 평범한 나무였거늘 내년이 밤마다 칼로 깎아내어 저렇게 배곡처럼 만든 게 아니더냐. 보물 지도를 찾으려고 말이다. 심수리는 포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뺏어 들고 사또에게 내보였다.
들기름에 절어 반질반질해진 침향목 지팡이는 햇빛을 받아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사또 역시 그 지팡이의 기묘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곁에 있던 이방은 심수리와 눈을 맞추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사또 증거가 명백하옵니다. 저 지팡이를 해부하여 그 안에 든 보물을 확인하고 죄인을 엄벌에 처하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사또가 막 형틀을 준비시키려던 찰나였다. 마당 한편에서 아들의 등에 엎여있던 조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사또 날이 제가 직접 증언을 하겠나이다. 심수리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 눈도 안 보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전혀는 제가 확실히 치울 테니까요. 조 할머니는 아들의 등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사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사또 날이 제가 눈이 멀었다고들 하나 사실 저는 모든 것을 보아왔나이다. 그 순간 할머니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흐릿한 장님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 장사판을 호령하던 매서운 안광이 사또와 심수리를 꿰뚫었다. 심수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어머니, 눈이 어떻게? 조 할머니는 정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눈먼 척을 한 것은 내 자식들의 진심을 보기 위함이었어. 사또 저 큰 며느리는 내가 눈이 먼 줄 알고 내 머리맡에서 재산 가로챌 궁리만 했고 심지어 내 밥상에 침을 뱉기도 했어.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달랐어. 보리밥 한 그릇을 올려도 정성을 다했고 내가 시킨 지팡이 닦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소. 할머니는 심수리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낚아챘다. 이 지팡이는 조상님의 보물지도가 아니오.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며 정직하게 쌓아온 인맥과 비자금의 열쇠지. 이 지팡이가 하얗게 빛나는 것은 막내의 정성이 나무의 독을 빼내고 진심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요. 조 할머니는 지팡이 끝을 바닥에 쾅 하고 내리쳤다. 그러자 지팡이 손잡이 부분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돌아가더니 그 틈새에서 돌돌 말린 얇은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다. 사또 이것을 보시오. 이것은 저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담보로 사채를 쓰고 가문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운 기록이 적힌 비밀 장부요. 내가 눈먼 척하며 밤마다 그 흔적들을 조사해 이 지팡이 속에 넣어두었지. 사또가 장부를 받아 읽어내려가자 안색이 급변했다. 심수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오. 큰 며느리가 가져간 황금 불상은 사실 납으로 만든 가짜요. 그 겉면에 바른 독 때문에 전현의 손가락이 지금 검게 썩어가고 있는 것이요. 욕심에 눈이 멀어 밤낮으로 불상을 주무르지 않았다면 결코 걸리지 않았을 병이지. 심수리는 제 소매 속에 감췄던 검은 손가락을 들키자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당에 넙치처럼 엎어졌다.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쳤다. 무고한 동서를 모함하고 시어머니를 속여 가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감히 관아를 능멸하려 들다니. 여봐라, 저 간악한 큰 며느리를 당장 옥에 가두고 이방 또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심수리를 끌어갔다. 심수리는 어머니, 동서, 를 외치며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조 할머니는 떨고 있는 착순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착순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진심이 온 세상에 밝혀졌으니 아무 걱정 마라.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먼. 막내 며느리가 진짜 보물이었어. 햇살 아래 착순이의 눈물 젖은 얼굴과 조 할머니의 정정한 미소가 지팡이의 광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관아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고을의 공기는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욕심쟁이 심수리는 무고죄와 가산 탕진의 죄로 곤장백대를 맞고 고을 밖으로 영구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기와집과 남은 재산은 모두 관가에 압류되어 원주인과 소장농들에게 돌아갔다. 한편 조 할머니와 막내 며느리 착순이가 사는 초가집에는 매일같이 귀한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조 할머니가 지팡이 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보물, 즉 전국 상단의 행수들이 할머니의 정정한 부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어르신, 그동안 눈이 멀었다는 소문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여기 어르신께서 맡겨두신 금괴 수백 덩어리와 비단 수천 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나이다. 착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범한 나무 막대기인 줄 알았던 지팡이 하나가 전국의 거상들을 움직이는 호령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조 할머니는 사람들을 물리고 착순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착순아,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지팡이를 닦으며 보여준 그 인내와 정성이라면 이 거대한 상단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게야. 착순이는 손사래를 쳤으나 할머니의 뜻은 완강했다. 할머니는 그날로 마을의 가장 넓고 아늑한 터에 새 집을 지었다. 심수리가 살던 사치스러운 기와집과는 달랐다. 담장은 낮아 누구든 들어와 쉴 수 있었고 곳간 문은 항상 열려 있어 굶주린 이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집이었다. 세월이 흘러 1년 뒤에 어느 겨울날이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저녁, 착순이네 집 대문 앞에 웬 여인 하나가 넉마를 걸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때가 꼬재재한데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가락은 검게 썩어 비틀어진 흉측한 모습이었다. 바로 쫓겨났던 큰 며느리 심술이었다. 아이고 배고파라. 따뜻한 밥 한 덩이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심수리는 예전에 자신이 구박하던 막내 동서의 집인 줄도 모르고 그저 고소한 밥 냄새를 따라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왔다. 바로 이 고을에 존경받는 안주인이 된 착순이었다.
심수리는 눈을 비비며 착순이를 바라보다가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다. 아하니, 동서, 내가 왜 이런 대궐 같은 집에. 착순이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안쓰러운 눈빛으로 심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하인을 시켜 따뜻한 밥상과 솜이 가득 든 옷 한 벌을 내오게 했다. 형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우선 이것 좀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심수리는 밥상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밥을 퍼넣으며 눈물을 쏟았다. 동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그 황금 불상이 독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욕심부리다 손은 이렇게 썩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 정말 미안하네. 착순이는 심수리를 집안에 들이지는 않았지만 마을 뒤편 작은 오두막에 머물게 하며 먹을 것을 챙겨주었다. 평생 남을 괴롭히며 살던 심수리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죽는 날까지 막내네 집 마당을 쓸고 굳은 일을 도우며 자신의 죄를 씻으려 애썼다. 조 할머니는 정정하게 100세 장수를 누렸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착순이가 정성껏 닦아놓은 침향목 지팡이를 짚고 마을 산책을 나갔다. 마을 아이들이 할머니 뒤를 졸졸 따르며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 그 지팡이가 진짜 황금 지팡이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지팡이로 착순이가 일하는 전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아니란다. 진짜 황금은 이 지팡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내 며느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단다. 착순이가 물려받은 뒷산 묘터 역시 기적을 일으켰다. 아무것도 안 자랄 것 같던 그 땅은 알고 보니 천하의 명약인 산삼과 진귀한 약초들이 자생하는 축복받은 땅이었다. 착순이는 그 약초들로 병든 백성들을 무료로 고쳐주며 시어머니에게 배운 상업적 지혜를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만 사용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자식들에게 가르쳤다. 얘야, 눈앞의 황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부모를 모시는 효심과 정성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황금을 꽃피우는 법이란다. 눈먼 시어머니의 지혜와 착한 며느리의 정성이 빚어낸 이 야담은 오래도록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처럼 남았다.